우리가 나라가 망하는 것은 지켜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경상도와 호남이 따로 없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도사람 성호 선생님이 나라가 망하는데 예식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혼이 망가지는데 심신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지금은 정말 우리가 마지막 백병전의 단계에 들어갔다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이 별로 성과가 없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 비서실장의 말은 대통령의 오중입니다. 백병전이라는 것은 마지막 돌격 단계에 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더 마음을 가다듬고 완전히 뭉쳐서 전진하면 이번 10월 3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부분 목사님께서 하도 여러분들을 시켰어서 저는 조금 찬물을 좀 피웠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께 먹을 각오를 하고 이 말씀을 드려요. 어젯밤부터 저한테 많은 자유마을 대표님, 실행위원장님들이 전화로 카톡으로 이 말씀을 꼭 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도 누군가 와서 자기가 하겠다고 왔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되니까 나가면서 또 저한테 여기서 보니까 댓글에도 계속 많이 왔어요.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이라. 왜 마라톤이라느냐?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목적지는 예수왕국 복음입니다.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면은 절단입니다. 마라톤은 물론 1, 2, 3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의 수혜자는 있지만은 결승점을 통과하면은 다 승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윌마 루돌프라는 미국의 육상 선수를 기억하십니까? 런던 올림픽에서 단거리, 중거리에서 2관왕을 하고 바로 또 마지막 날 마라톤에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잘 뛰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결승점을 불과 몇백 미터 앞두고 앞에 달리고 있던 1등을 달리고 있던 선수가 그냥 쓰러집니다. 바로 이때다 하고 뛰었으면은 금메달이었습니다. 3관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윌마 리돌프는 거기 가서 그 선수를 우측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안고 뛰었습니다. 홈그라운드에 들어갔을 때 많은 관중들이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윌마 루돌프 먼저 그 틀어졌던 선수를 앞서서 테이프를 끊게 하고 자기는 2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리더십 책에도 나오는 유명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결승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너와 내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모임은 사실은 목사님께서 마지막 백병전을 위한 마지막 명령을 하달하시기 위해서 3,518명의 자유마을 대표와 실행위원장님 또 위에 광역위원장님들만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방송하시면서 오는 분들에게는 여비를 주겠다 했습니다. 오늘 여기 아마 2배 내지 3배가 왔습니다. 저는 뭐 감사합니다. 그런데 꼭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CCTV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명해야 해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뭘 이야기해 달라는데, 이번에 특별 헌금을 하면서도 목표량을 채우지 못해서 빚을 내서 공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이 또 이런 돈을 쓰시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 돈을 받으면은 헌금을 하겠다, 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잘 살려가는 마라톤이라고. 그런데 이것은 서리의 경쟁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힘세지지 않는 분이라는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의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 그렇게 부족하지만 살았더니 분에 넘치는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우리 자유마을 대표님들, 실행위원장님들, 광역위원장님들, 그 해당되시는 분이 아니신 분들은 절대 그냥 가시고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특별 헌금에 미처 참여하지 못했거나 마음이 감동되시는 분은 이름을 반드시 쓰시고 헌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 목사님께 제가 왜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마음이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마라톤 결승점을 향해서 다 같이 백병전을 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말해도 소용없어. 난 돈을 다 줄 거니까. 자, 김학성 교수 나오십시오. 박수 하겠습니다. 연방 대통령이라면 돼야 합니다. 물론 근데 국민의 절반이 지금 연방 대통령에 지금 거짓에 속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헌법학자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전문적인 분은 아니고요. 그걸 왜 내가 책임져야 되냐고. 헌법학자가 책임을 져야지. 제대로. 오늘 얼마 전만 해도 홍범용 목사님께서 차기 대선 후보로 되는 줄 알았어요. 오늘 전준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두 분이 경합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이 연설이 끝난 다음에 목이 타시는지 물을 마시시는데 같은 나무 감사하고 든든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요, 최근에 독도 조형물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임시 철거를 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과 이재명이는 독도를 팔아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우리 역사에서 독도를 지킨 대통령과 독도를 판 대통령이 누군지를 간략하게 정의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사건의 팩트를 보면 안국역과 잠실역에 독도 조형물을 임시 철거했거든요. 두 번째는 용산의 전쟁기념관 조형물을 철거했는데 이것은 영구히 철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낡은 조형물 13년 됐기 때문에 개보수를 위해서 잠시 철수를 시킨 것인데 독도를 팔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처음에 대한민국 독도는요, 당연히 우리의 영토가 된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 예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면 좋겠는데, 1952년은 뭔가면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패전국 일본에 대해서 승리
풍전국이 맺은 조약입니다. 그러면 일본이 당시에 태평양 전체를 갖다가 아시아 전체를 점령했기 때문에 전후에 일본의 영토를 어디까지 정할 것이냐도 매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일본은 홋카이도 위에 있는 4개의 섬을 지금도 달라고 하는데 이 4개의 섬은 여기에 연유합니다. 첫째는 원래 소련 거였습니다. 4개 섬이. 그다음 1904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기 때문에 그 4개의 섬을 뺏어왔습니다. 그러나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4개의 섬을 다시 소련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토 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만도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기 때문에 대만의 소유권을 일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 대만을 돌려주게 되는 것이죠. 이런 등등의 영유권을 재주정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원하면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하여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여기서 섬을 3개만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도 섬이 많습니다. 필리핀은 7,000개지만 우리나라도 3,000개나 됩니다. 3,000개의 섬을 다 열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큰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하여 일본은 조선의 영토를 다 포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일본 외무부의 홈페이지에 들어보면요. 저 문장을 가지고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한국의 분쟁이라고 본인들은 얘기하고 있는 독도를 거기에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 영토다. 이런 이야기를 8개의 나라 언어로 일본 외무성은 지금도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건 우리가 가볍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미국이 잘 모르니까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을 소명하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1905년 러일 전쟁 당시에 강제로 일본의 한 현에다가 강제로 불법 편입시킨 그 조례를 미국 국무부에다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한민국은 1906.25 전쟁 전란 중이라 하더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지만은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미국은 독도를 일본의 땅으로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1151년 그래서 8월에 미 국무부의 러스크 국무장관이 한국 외교부에다가 서한을 보냅니다. 독도는 일본 영토다라는 서한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참 놀라운 사실이죠. 이러자 이 얘기를 듣고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도에 해양 주권 선언을 하는 평화선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 평화선은요, 영해를 선포한 것은 아니고 대한민국의 어로 구역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평화선 뒤에 나옵니다. 평화선을 선포함으로 인해 가지고 평화선 내에 들어오는 일본의 어선들을 이승만 대통령은 납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배를 빼앗는 것은 납포라고 하죠. 사람은 체포가 되는 것이지만 다음이요. 이게 바로 이승만 라인 평화선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오른쪽에 울릉도와 독도가 어느 나라의 영토되어 있습니까? 아니 이 평화선을 보시면 울릉도 독도는 한국의 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미 국무부 장관 러스크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보는 잘못된 시각이 있었지만 거기에서 이것을 바로 시정을 시킨 사람이 누구냐?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이 하신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참고로 알고 계시는 한나라의 영해는 12해이다. 한 20여 킬로 되는 것인데 이것은 1994년 늦게
이 국제사회에서 확정된 것인데 이미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1950년에 이승만 라인을 선포해서 울릉도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분명히 한 것이고 그 관련 언어를 일본어선이 침범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이 만일입니다. 만일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선포가 없었고 둘째 당시 6.25로 대한민국 전체가 잿더미가 된 상황에서 셋째 미국이 일본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전달했을 경우에 만일에 일본이 대한민국 독도에다가 막무라도 설치했다면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가 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매우 이것은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에요. 다음이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오신 다음에 1965년에 한일 기본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기본조약에 대해서 찬반이 많이 있었지만 위대한 업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인데 첫째 이 기본조약의 첫째 내용은 뭐냐? 1910년 8월 22일 이전에 당시 대한제국과 일본이 맺은 각종의 조약을 무효로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일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일 합방이 되기 그 이전에 외교권 박탈, 군사권 박탈 등등의 일본과 대한제국이 맺은 조약을 다 원유 무효시킬 것이다가 바로 1조가 된 것입니다. 2조는 일본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인정하는 그 내용이 바로 한일 기본조약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이 기본조약은 4개의 협정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다는 소개 안 하겠지만 2개만 소개합니다. 그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한일 어업 협정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박들이 와서 고기 잡는 구역은 어떤 나라의 영해와는 별개로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일본 어선들은 그 당시에 우리보다 훨씬 더 배가 발달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로에 자꾸만 들어와서 이 고기를 잡는 일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한민국 어로 구역을 발표했고 이를 위반한 일본 어선을 납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박정희 대통령은 기본조약을 체결하면서 양보한 것이 아니라 독도의 영해를 인정할 것, 두 번째는 독도 구역을 공동 어로 수용으로 했던 것입니다. 공동 어로 수용을 했다고 해서 비판이 일부 있지만은 그런 것은 정확하게 핵심을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5년에 기본조약 체결과 어업조약을 체결하면서 독도의 소유가 대한민국임을 전제로 해서 어로 구역을 설정한 것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협정은 뭐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청구권 협정을 맺은 것인데 당시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3억 달러를 현금으로 받았고 나머지 5억은 차관으로 불렸습니다. 8억 달러입니다. 김대중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8억에 대한민국을 팔아먹었다라고 비판하는 자가 김대중인데 20억 이상을 받아야 된다고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에 8억의 규모가 얼마나 큰 것이냐면 둘째 줄여 보면 당시 일본의 총 외환 보유고가 18억밖에 안 됐습니다. 18억밖에 안 된 그 외환 보유고에서 20억 달러를 달라고 한 것은 일본과의 외교 정상화를 하는 의사가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8억 불을 가지고 두 가지 결론을 맺었습니다. 하나는 일본에 대한 기타 청구권을 다 포기한다. 청구권 포기에는 예를 들자면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금 청구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 안에 내포된 것입니다. 이것을 지킨 사람이 노무현 정부가 된 것인데 이 문재인 들어와서는 강제징용 배상을 자꾸만 일본 보고 해결하라고 하는 이미 돈을 받아놓고 또 달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인 인간이 바로 문재인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도 한반도 내의 자국의 선을 포기했다. 이게 1900 협정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 내에서 점유업을 가지고 소유한 재산도 있고 기업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를 소위 적산이라고 하면 적의 재산인 것인데 이거를 일체 포기한다라고 한 것이 바로 청구권 협정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국은 당시 한반도 내에 있는 일본이 소유한 각종의 소유권과 기업의 모든 재산권을 미국이 박탈했습니다. 원래 이것은 전쟁법에 어긋나는 조치입니다. 민간인의 재산을 뺏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일본은 단 한마디 미국에 대해서 항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빼앗은 일본의 재산은 일본이 미국에 물어야 될 전쟁 배상금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 단 한마디 항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본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을 맺을 때까지 한국과 일본이 회담을 할 때마다 수백 회에 걸쳐서 회담이 있을 때마다 그 돈 달라고 요구한 것이 바로 일본의 청구권입니다. 이거를 1965년 이 청구권 협정에서 일본은 한반도 내에 있었던 과거의 일본인의 재산과 소유 이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우 합리적인 결정을 했던 것이고 이 청구권 협정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됐던 것입니다. 누구의 작품입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 결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이제부터 김대중의 업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입니다. 김대중은 한일어업협정을 다시 붙이는 신한일어업협정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겠지만 울릉도와 독도는 87km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독도와 일본의 오키도는 일본에서 한국 가장 가까운 섬인데 독도와 오키도는 160km가 되는 것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87km, 독도에서 오키도는 157km가 되는 것인데 김대중이가 새로 일본과 맺은 신한일어업 협정에 따른다면 독도와 오키도 사이의 중간 지점을 긋는 것이 아니라 울릉도와 오키도 사이의 중간 지점을 그었다는 사실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죠? 다음에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자, 저기를 보시면 하얀 선으로 점점점 된 것은 한국이 주장한 경계선입니다. 저를 보시면 독도와 오키선 가운데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일본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 울릉도와 오키선 사이에다가 중간선을 긋자라고 하는 게 일본의 주장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독도의 영유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김대중이가 일본에 동의해준 내용은 뭡니까? 일본 주장대로 걷던 것이에요. 일본 주장대로 걷던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 어업협정을 맺은 김대중이는 뭐라고 불러냅니까? 매국노가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상식적으로 본다면 독도와 오키선 사이에다가 중간선을 거해 오는 것인데 울릉도와 오키선 섬을 가운데를 긋는 바람에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일본의 관심사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김대중의 것입니다. 다음은 여러분 배타적 경제 수요라는 말이 나오는데 EEZ라는 말을 이제 쓰고 있는 내용은 뭔가면 영해는 아닙니다. 영해는 12일인데 이건 뭔가면 연안국에서 일정한 200캐리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바다 밑에 각종의 어획도 좋고 광물도 채취할 수 있는 대륙군 개발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국제법상의 조약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건 영해와 달리 이 타국 선박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일본과 우리가 배타적 경제 수용을 맺을 때 독도와 오키섬 사이를 거야 오는 것이고 상식적인데도 불구하고 울릉도와 오키섬 사이를 긋는 일을 한 것이 누구냐? 바로 김대중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여기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도 바른 정신을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한 것입니다. 2006년 드디어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해양 조사를 하겠다라고 시도를 해왔습니다. 독도에 대한 해양 조사를 일본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연유로 그런 조사를 한다고 떠들 수 있습니까? 남의 나라 섬에 대해서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때의 노무현 대통령은 아주 강경하게 정책을 펼쳤습니다. 뭐냐? 배타적 경제 수익의 시점이 울릉도가 될 수 없다. 독도다. 이 말을 분명히 한 사람이 누굽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김대중이가 행한 울릉도와 오키섬 사이의 수역, 경계선 이거를 근거로 독도에 대한 해양 조사를 하겠다라고 쟁겼지만은 바로 이어지는 노무현 대통령은 그건 말이 안 된다. 독도부터 오키섬 사이에 해양선을 그에 됐다라고 해서 일본이 독도에 대한 해양 조사를 하지 못하게 막은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인 것이고 중요한 업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김대중이가 독도 참사를 저질렀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다음에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독도를 지킨 사람은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지켰습니다. 대신 독도를 판자가 누굽니까? 판자가 누굽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낼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요약하면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 딱 나갔을 때 일본 천황이요 미국한테 목숨만 살려주면 미국이 시킨 대로 다 하겠다고 했어요. 이해가 돼요? 목숨만 일본 천황이 목숨만 살려주면 미국이 시킨 대로 다 하겠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요 이승만 나이는 딱 일반적으로 그런 거야. 그걸로 끝이 없고 처음에 이승만 나이를 그을 때는 후쿠오카 부산 앞바다 일본 섬 있죠. 거기까지도 그었어 이승만. 그런데 따그라스 메가드가 하도 사정했어. 그거는 일본한테 좀 돌려주자고. 그래야 이승만이가 양보해서 선건이 이승만 나이. 그걸로 끝이 없고.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문재인이 김대중 개자식이 말이야. 시간 팔아먹고 말이야. 지금 와서 개자를 들고 나왔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이동호 교수님 1분만 하겠습니다. 빨갱이들한테 한마디 질문을 야, 내가 다 해봤으니까 이 자식들아 빨리 돌아와. 네. 아까 또 저보고 이재명 이야기 잠깐 하거든요. 그래, 이재명 해. 예, 이재명 이야기만 잠깐 하겠습니다. 저기 3번 한번 봐주세요. 그 2021년도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 선거 앞두고 간첩단인 중국 동지가 북한에 보낸 보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북한의 문화교육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간첩을 진행하는 것이 이렇게 어떻게 좀 키워봐 주실래요? 오른쪽으로 좀 넘겨보세요. 오른쪽으로. 예. 이 지점에 대선 후보로 광범위한 대중적인 결정될 수 있도록 본사에서 취해달라. 이재명이 통신물 통해 잠깐만 그 옆으로 좀 넘겨봐 주세요. 이재명이 민주 진보 세력이 누굽니까? 더불어민주당. 누가? 이재명이. 그래서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후원해달라고 북한에 요청합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은 누가 지지해야 되는 후보입니까? 북한이 지지해서 후보입니다. 북한 간첩이 이재명을 지지해달라고 북한이 요청해서 그럼 북한 그 지령을 누구를 통해서 했을까요? 남한에 있는 간첩들 조총련, 전대협 이들에게 지를 내렸겠죠. 그럼 이재명 후보를 만든 건 누굽니까? 북한입니다. 그 지령문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세요.
네,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이게 2010년도입니다. 이재명이 맨 처음에 성남시장이 되잖아요. 성남시장이 어떻게 되냐면 이재명하고 그 다음에 통합진보당 김미희, 저 앞에 김미희 있죠. 김미희하고 후보 단일화를 해서 이 김미희가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구에나 김미희가 양보를 하고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성남시장이 되자마자 인수위원회를 만들어요. 그게 그 시민이 행복한 성남기획위원회라는 겁니다. 지금 사진이 그겁니다. 저 앞에 김미희 보이죠? 그 옆에 그 이재명 보이죠? 그래서 지금 성남시 인수위원회를 누가 하냐면 누가 합니까? 경기도구에나 김미희를 보세요. 그 다음 그 뒤에 한번 보세요. 간단히 보면 여기에 경기도구연합 관련자들이요. 그러니까 그 성남시 인수위원회 김미희 뭐 이래가지고 윤원석 쭉 다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남시에서 청소 영역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경기동부연합에 성남시 전체 청소 영역을 줍니다. 지금 같은 특혜 중에 특혜죠. 그 돈을 누구한테 준 겁니까? 경기동부연합 이석기한테 준 겁니다. 자기한테 그 후보를 양보해 주겠다고. 그리고 성남에 있는 여러 가지 성남시 관련 조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온통 경기동부연합 간첩들을 전부 다 배치했습니다. 월급 받아보는 간첩들. 이게 이재명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성남시에서 대장동했죠. 대장동에 지금 이재명 쪽으로 들어간 것만큼 1조입니다. 근데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저는 추억컨대 그 중에 적어도 5천억 이상은 이 어마어마한 돈은 경기 동부연합을 통해서 얻으려요. 간첩에게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여러분, 그 이재명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이 될 뻔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은 간첩 전 단계, 그러니까 간첩으로서 혁명 전 단계 정부라면 이재명은 누가 직접 준비한 후보입니까? 북한이 직접 준비한 후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주변에 뒤에 누가 있습니까? 북한의 간첩, 경기동부연합 이석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총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수사파들이 이재명 뒤에 있습니다. 만일 이재명이 그때 대통령이 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은 정부하고 나서 목사님이 계속 말하는 건 그게 뻥이 아니었습니다. 2019년도에 우리 광화문 10월 혁명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그 앞길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간첩이 만든 대선 후보 그리고 간첩의 주역들이 이재명 뒤에 전부 퍼지나고 그들이 만약에 23억 경차가 아니라 정부를 잡았더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정말 연방제 한마디로 이야기했고요. 연방제로 가는 게 위험한 건 하나입니다. 첫 번째 주한미군 철수시키고요. 두 번째 여러분 사유재산 다 뺏는 겁니다. 그게 연방제예요. 내 땅, 내 재산 다 빼앗는 게 연방제인데 그거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도 2019년도 10월 6일 때문에 정부와 목사님과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목숨을 고 일으킨 10월 혁명이 저 이재명 직구를 막았습니다. 북한이 만든 후보를 막았습니다. 이제 이번 2024년 10월 3일 10월 혁명은 저 투사파를 접결하는 그래서 이재명을 감옥을 보내는 저들을 직권하는 10월 혁명 완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우리 함께 나서라. 전국 지역교회연합 우리 강은신 목사님 나오셔서 공개 목사님이신데 총동을